제1108회 정책지식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사법적 검토가 되겠습니다. 발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인데 비해서 두 분 토론자께서는 해상풍력특별법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뤄주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제자가 토론자들에 대해서 코멘트에 대해서 답하면서 좀 전반적인 걸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서 발제 시간보다 토론 시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오늘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제 한 20분 정도 부탁드리고 토론은 한 15분 정도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그 선장 김인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해상풍력 발전의 등기 등록과 운영 단계에서 법적 쟁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사실 저도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주 일천합니다. 저는 선박에 대한 연구를 쭉 했고 우리나라에 아직 그 해상풍력 발전이 제대로 설치돼서 운영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상상으로 앞으로 1년, 2년, 3년 뒤에 있을 그런 이제 운영 단계에 대한 법제도를 갖춰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은 인허가 받고 이제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제작해서 설치할 것인지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개입되게 된 것은 마지막에 나옵니다만은 그 카보타지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주로 항공에 나오는 이야기죠. 내항 그런 운송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조치입니다. 우리나라에 묵호에서 이제 부산까지 움직이는 그런 해운하는 화물을 싣고 나르는 배들은 외국 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외국 해운회사나 외국 배가 실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주 유수의 유럽 이제 발전사 해상풍력 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바다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선원들이나 또는 근로자, 수리업자를 어떤 항구에서 해상 풍력 발전 단지까지 이제 오고 가고 할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 배로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또 설치하는 단계에서도 그럼 외국의 VTB 같은 것들이 설치 선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걸떠서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발표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사회과학 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 이게 비교하는 게 참 연구하기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우리 다산 정양훈 선생도 오학 이렇게 보면 명변이라는 그런 방법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저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서 일단은 우리가 잘 법적 체계가 갖춰져 있는 선박을 이제 기초로 하면서 또 해양 플랜트 그리고 해상 풍력으로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고려대학교 이제 해상법 연구센터가 아직도 제가 이제 소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해상법 이게 분야입니다. 이 해상풍력 발전의 법률 문제도.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로스쿨인 고려대학에만 해상법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해상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과 등기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사게 되면 우리가 등록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등록하게 되면 소유권까지 같이 따라옵니다. 등록 하나만 하면 되는데 우리 선박의 경우에는 등기와 등록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건물과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 우리 소유권이 취득이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같은 동사는 등록만 하면은 이제 이론주의로 소유권까지 같이 오게 됩니다. 우리 선박은 이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이 있고 등기가 있습니다. 등기부터 하고 나서 이제 등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록은 이제 행정청이 이제 안전에 대한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편의치적이란 뭐 재밌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제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 플랜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뭐 기름을 캐낸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이제 뭐 선박과 유사한 것은 이제 그 등기 등록이 돼야 될 텐데 그 아직 입법이 이제 미비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상 풍력의 경우인데 아직은 우리가 뭐 등기 등록할 그런 단계는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제 논의를 할 텐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등록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 이제 관리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다에 뭐 그냥 서 있는데 그걸 잘못 그 등을 켜지 않았다. 그게 전혀 불이 없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선박들이 그 가다가 부딪히면은 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우리가 관리가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등록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 선박의 등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선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박법에 그런 등록해서 이제 국적도 부여를 하게 되는데 선박법을 이제 선박 및 해상 풍력 장치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그 등록하게 함으로써 이게 이제 한국에 이제 이제 뭐랄까 관할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해서도 이제 선박 안전법이라고 있습니다. 뭐 가끔씩 보면 TV에 뭐 태평양 또는 대서양에서 뭐 배가 뭐 침몰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 배가 이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선박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통과한 선박만이 항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바다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 이제 부유식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박성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선박 안전법에 의한 해상 풍력 장치의 검사 제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뭐 등기는 이제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데 이제 그 선박 같은 경우는 하나 한 1,000억 정도 합니다. 근데 한 800억 정도는 돈을 빌립니다. 그 자체가 한 700억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은행에다가 이제 저당을 주고 이제 800억을 빌리는 거죠. 그럴 때 그 담보로서 선박이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등기에 의해서 그게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그 법원에 이제 소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유럽의 경우에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상 풍력 그 단지도 굉장히 고가가 아니겠습니까? 뭐 설치는 마찬가지고 고가인데 바다에 설치됐는데 그걸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이제 이 등기와 같은 제도로서 이제 실체를 이제 그 현실시켜야 된다고 본다면은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등기부가 마련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제 선박 보면은 선박에 대한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있듯이 선박도 우리 그 선박 등기부가 선박 등기법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는데 해상 풍력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전검사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요게 이제 검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검사가 있고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또 검사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로이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로이드 성급이라는 곳이 그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배가 뭐 영국에 선주가 있는데 한국에 이 배가 지금 있다. 그러면 그 선주가 그 배를 팔고 싶을 때 그럼 사는 사람이 한국까지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급협회가 그 배의 이제 안전성을 검사해 가지고 정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영국에 있는 선주는 그 정서를 내보이면서 이 배가 1등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는 사람이 그걸 믿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상 풍력 단지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지금 그림에 보이는 저 경우에도 어떤 이제 검사 기관에서 이거는 1등급이다, 좋은 등급이다라고 뭔가 해주면 이제 와서 보지 않고도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뭐 임의 검사 또는 성급 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급협회란 곳에서 로이드 성급이 제일 오래됐습니다만 그 성급에서 이런 검사를 하고
등급을 이제 매겨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상 풍력도 이런 선박에 있는 제도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뭐 해양 플랜트도 이제 그 IMO에서 모두라는 안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 풍력의 경우에 그 작년에 좀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안전을 갖춰야 된다 부유식에 대해서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운영과 이제 관련되는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상법을 즉 해상법을 좀 근거로 지금 말씀드리면 기초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해상기업 주체라 그러는데 지금 HMM 같은 또는 펜오션 같은 그런 상인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선박하고 이제 선언하고 이렇게 가지고 선박과 선언을 가지고 이제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운은 물건을 상품을 운송해 주면서 운임을 획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여기 해양 플랜트와 해상 풍력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 우리 상법은 이제 상인을 위한 법인데 그러면 상인은 상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상거래를 하게 될 때는 인적 설비로서 뭐 지배인 등이 있는데 우리 그 선박에서는 지배인에 대해서 선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배를 운항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설비로서 뭐 영업소 등등이 있지만 해상법에서는 이제 선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상 기업은 선박을 이제 활용해서 선장을 통해서 거기에 화물을 싣고 이동시켜 줌으로써 이제 운임이라는 그런 수입을 얻게 되는 영업을 하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에서는 선박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또 막 많이 빌려갑니다. 또 많이 몇 차례 빌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기의 영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집 같으면 그냥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가게 사용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배 같은 경우는 여러 손을 거쳐 가지고 빌려지는데 그걸 우리가 용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용선으로 배를 빌려줘 가지고 운임을 용선료를 얻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의 경우는 아마 이 설치하는 건설자하고 또 운영자가 서로 또 분리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선박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자가 이제 뭐 한국전력 등과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면 전송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영리 활동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수입을 얻는다 이렇게 보고요. 전력을 공급하는 자는 이제 우리 상법의 기본적 그 상행이라고 그러는데 상인이 당연히 돼서 상법이 적용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 이건 좀 해상 풍력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공급 계약으로 이제 그 전기료를 뭐 제가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기료를 받는 것이 이제 우리 해운에서 말하는 운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CTB 근로자 운송하는 경우는 이제 운송 계약이 체결되겠죠, 그죠? 그래서 운송 계약을 통해서 CTB 운항자는 또 수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설치선 VT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 비용을 건설자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건 도급 계약이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인적 설비는 그 선박건 저 같은 이제 선장 등이 필요하지만은 해상 풍력 단지는 보면은 사람이 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할 때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옆에서 뭐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사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인적 설비는 특별히 이제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선원가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배에서 조그만 공간에서 물에 떨어지면 그냥 사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라는 곳이 위험하기 때문에 사망이나 뭐 다치기 쉽다 이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보다도 더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에서는 그냥 일하지 않더라도 직무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망하면은 유족 보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 플랜트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전에부터 이제 해양 플랜트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게 선원과 똑같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 잠자다가 사망하면은 아마 그 유족 보상 못 받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아닌가. 그 하다가 실족에서 떨어지면은 이제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하는 중이 아니다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풍력단지도 마찬가지로 풍력단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근로자들, 수리하는 사람들, 수치하는 사람들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시급한 일이 아닌가. 우리가 작업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 물적 설비는 선박과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뭐 그림과 같이 터빈이 있고 블레이드가 있고 타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해적 케이블을 또 설치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요건 뭐 특별하게 그 해상 위험이라 그래가지고 선박 충돌 해난 구조 공동 훼손이라고 우리 해상법의 특유한 제도인데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박끼리 이제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은 이제 상법에 뭐 특별 규정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해양 플랜트와 해상 풍력은 그게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이 적용되는 것과 상법이 적용되는 게 다릅니다. 물적 손해를 누가 봤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다 이제 보통은 충돌은 쌍방 과실이 되거든요. 두 사람이 다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민법의 충돌, 이렇게 자동차끼리 충돌 사고 나서 제3자가 다치거나 하면 두 사람이 다 이제 그 100%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100% 책임을 지면 끝이 나지만 그 누구에게나 피해자는 청구가 가능한 그런 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해난 구조 같은 경우에 이제 장악 능력을 있고 표류하게 됩니다. 선박이 이제 표류하게 되면은 지나가는 배들이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해난 구조라 그럽니다. 이 해상풍력 발전 단지도 뭐 밑에 놓고 있던 닷들이 끊어져 가지고 떠내려 다닐 때 그걸 이제 지나가는 선박이 구해 왔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해난 구조는 이제 사무 관리라 그래 가지고 의무 없이 하는 거라 가지고 그 보수를 원래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선박의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상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보수를 못 받아요. 민법은 보수가 없습니다. 비용만 받지. 그러면 이 해상풍력단지를 쉽게 지나가는 배들이 안 구해줄 가능성이 많은 거죠. 회사 야 이거 좀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야 그거 괜히 우리 비용만 드는데 신청을 청구할 수 없으니 그냥 놔둬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빨리 이제 이런 해난 구조의 경우에도 구조자가 보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그 IMO하고 CMI라고 이제 국제 그 기구에서 옛날에 좀 회의를 열어 가지고 법을 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야 해양 플랜트는 선박으로 간주를 해버리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해양 플랜트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선언법 적용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걸 선박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박을 보면 해양 구조법이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일괄된 하나의 처리가 이제 가능하지도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생각입니다. 예, 공동에서는 뭐 그다음에 이제 보험입니다. 이게 보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가 안정되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선박은 아주 보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보험이 전부 해상보험에서 나왔거든요. 배가 하나 떠나면은 뭐 10척 중에 3척만 돌아오고 7척은 없어졌으니까 선주들이 이거 보험 만들어 가지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해양 플랜트도 만들어져서 현재 이제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선박보험, 선체보험이라면 에너지 종합보험에까지 가입해서 해양 플랜트 잘 되고 있는데 해상 풍력도 이제 보험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 종합보험이 지금 상품으로 나와 있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박 자체가 이제 침몰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선체보험 또 뭐
그 선박보험 이런 보험에서 이제 커버가 되는데, 책임보험이라는 내 선박이 나의 선박이 그 다른 선박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책임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책임을 커버해 주는 보험이 우리가 책임보험, 라이빌리티 인슈런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해운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P&I 보험이라고 선주들이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하는 그 보험이 있습니다. 영리보험도 물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영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책임보험의 기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상 그 풍력도 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제3자 배상 책임보험, 환경오염 책임 담보보험 이런 거 지금 상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CTB 같은 것은 이제 선박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선박 보험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뭐 한 1, 2분만 하고 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오신 분들 보니까 그래도 선박 또 바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식견이 있으신 것 같으십니다. 제가 선박 위험하다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이제 긍정하시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10척이 떠났는데 뭐 3척만 더 하고 7척은 없어지니까 이게 17세기서부터 이제 그 유럽에서부터 야 그러면 책임을 부담할 때 책임을 억수로 줄여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허베이 스프리트 오염 사고 때 약 한 4천억 정도 손해가 났거든요. 근데 삼성 중공업이 그 바지선이 95% 책임이 있는데요. 그러면 3,800억 정도 손해를 배상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50억 원으로 책임이 제한이 됐어요. 이런 제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야 그 해상 풍력 발전이 뭐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는 게 일단은 지금 상상하기 어렵지만은 만약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런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제도 저게 도입되면은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보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원과 똑같이 봐가지고 좀 보호하는 제도로 가야 되겠다. 그게 저희 주장입니다. 해양 플랜트와 마찬가지로 해상 풍력 발전도 이런 입법이 있어야 되겠다. 미국은 이제 선원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선원 보호하는 법을 적용하도록 미국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해안가를 따라가면서 그 이제 오일리그가 많이 있거든요. 오일리그 근무하는 사람은 다 선원과 똑같이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도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그 법은 이제 존스 액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카보타지인데 이거 뭐 마지막 장입니다만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항 해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느 나라도 다 이 카보타지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데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이어야만 미국에 내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뭐 뉴욕에서부터 LA까지 오는 배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건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하나가 보면 미국에 뭐 가서 그 조선소를 뭐 인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조선소가 이제 내항 해운은 다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경쟁이 떨어져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배야만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소유 조건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등록된 배, 우리나라 깃발을 달고 있는 배만이 내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운법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회사, 한국의 그 이제 기반을 한 등록한 그 회사만 이제 그 내양 화물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자세히 이걸 읽어보면요, 해운법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내양 화물 운송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반드시 한국 회사에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 뭔가 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현재는 법적 근거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입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외국인은 내양 화물 운송 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CTB 하겠다고 신청하면 우리 해양수산법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도 이제 운송을 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적용을 받는다. 이제 지원 선박 같은 경우 근로자를 태우고 가는 그런 선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보타지 룰을 이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배를 건조해서 움직이는 회사가 한 5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만 하는 경우, 이제 뭐 물건은 바지에서 싣고 오고 그냥 가서 설치만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카보타지 룰은 운송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설치만 하는 선박이라면 저는 카보타지 룰을 적용 안 받는 것이다 보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까지도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려면 조금 카보타지 룰을 좀 변경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석강훈 박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저보다 우리 직접 연관이 돼 계신 조 변호사님께서 먼저 토론을 하시는 게 직접 그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실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시핑 법무팀장 조현호 변호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V식 해상풍력 TNI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고요. TNI는 Transportation Installation이라서 운송, 설치, 그러니까 에어 터빈을 이제 윈드 터빈을 발전기를 지상에서 해상풍력 단지까지 끌고 와서 설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이걸 위한 설치선들 신조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간단히 처음 시작을 열고 싶은 이야기는요. 변호사들에게 어떤 법률 검토를 부탁을 했을 때 혹은 의뢰를 했을 때 법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참 어려운 답변입니다. 변호사가 하기가 참 어려운 답변인데 제가 여기 와서 정말 많이 합니다. 그 외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많은 법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원래 기존에 있는 법을 찾아서 이 답변을 하는 게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해상풍력은 전혀 새로운 산업이고요. 기존 방금 김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기존 산업이 아닌 완전 새로운 산업이라서 기존 법률 가지고 이걸 규율하기는 너무나도 애매한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로 얘기를 해서 실제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건 결국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무산되는 걸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오늘 토론문의 주제는 결국은 해상풍력 특별법들 관련 법안들이 정비돼서 예측 가능성을 올려줘야 관련 산업들이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분량 관계상 자세히는 다루지 못하지만 일단 해상풍력 특별법들은 해상풍력 특별법이란 법안들이 여러 차례 지금 법안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는 총 3번의 법안이 제출되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에는 김소희 의원님이 제1호 법안으로 이번에 또 해상풍력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법률들은 이제 자세히 보기는 비교 분석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제출된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 법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주요 내용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방식으로 전환되어서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 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해상풍력 발전 추진단이 각 담당 부처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해서 인허가 창구를 통합해 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을 함께 구축해 나가고 이제 입지를 발굴해 나가는데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주민 수용성을 위한 민간 협의회 구성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기타 산업 발전을 이제 이
관련 사업들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내용들로 담겨 있습니다. 일단 각 주제들에 대해 모두 자세히 이야기하기에는 토론 시간이 좀 부족할 거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가 주도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추가 논의 필요사항에 제가 담아놨고요. 그때 얘기 드리는 걸로 하고, 현재 사업자가 인허가가 굉장히 많은 인허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 부처도 너무 각기 산재돼 있습니다. 일단 산자부가 있고요, 해수부가 있고요, 환경부가 있고요, 국방부가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 시청, 그리고 도청 모두 각각의 인허가들을 각각의 부서들과 이야기하려면 처음부터 또 이해시켜야 되고 제출되는 서류들도 중복되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같은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입장이 좀 다른 경우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것을 한 군데로 인허가 청구를 통합하는 것만 해도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특별법안 전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서 많은 걸 담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논의해 나가기 위한 초석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추가 논의사항은 제가 이제 일선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면 어떨까라고 해서 추가 논의사항들을 한번 꼽아봤고요. 첫 번째는 일단 기존 사업자에 대한 처리 방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주도형으로 산업이 변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는 지금 오픈도어 방식 개방형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정하고 발굴하고 점점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인허가를 취득해 나가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출돼 있는 법안은 국가가 이런 입지를 선정하고 발굴해서 실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이제 인허가를 내려주고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 입찰이라든지 경매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주도해서 계획입지 방식으로 개발해 나가면 상당히 장점은 많습니다. 상당히 장점은 많은데 인허가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국가 주민들과 이야기하는 소통 과정도 원활할 거고요. 그리고 담당 부처들 간의 소통도 훨씬 더 원활하고 이제 그리고 개통 문제, 전기 개통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산업과 연관돼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발맞춰서 나가는 데는 굉장히 국가 주도형이 유리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2011년도 첫 단지가 이제 서남해 안에 생기고 나서 지금 13년, 14년 정도 이르렀는데요. 사실 이런 땅에서처럼 직관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바다에 이제 사업자 인허가가 이제 주요 개발이 안 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주요 항로라든지 군사 작전 지역, 어종 보호 이런 구역들로 묶여 있는 곳들을 제외하면 모든 곳이 거의 다 이미 선점돼 있습니다. 이미 모든 곳에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좀 멈춰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자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리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당연히 국가 주도형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늦은 것도 장점은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선례들을 참고해서 이제 그것들을 개선하고 저희에게 맞는 것을 뽑아서 와가지고 이제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지금 덴마크가 그렇고요, 영국이 그렇고요, 독일이 그렇습니다. 민간 개발자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이제 국가 주도형으로 사업을 바꾼 건데요. 그 사례들을 참조를 해서 기존 사업가들을 이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자본 회수입니다. 기본 인허가를 이제 진행하면서 들어간 돈들, 그리고 향후 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신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보통 인허가를 이제 재산권적으로 성격을 가진 만큼 격상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로 이어지게 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 논의가 좀 조화롭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카보타지 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그 운송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해상풍력 사업에는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선박들이 필요합니다. 이 선박들의 특징은 일반 상선과 가장 큰 차이점은 용선처가 제한적입니다. 이제 일반 상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일이 없으면 다른 데 가서 또 배를 빌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공사 현장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특수선인데요. 그래서 이런 선박들이 국내에서 이제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확보의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려면 분명히 국내 산업을 이 해상 운송 사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기존 선박법과 해운법만으로는 이런 설치선에 대한 카보타지 룰이 정확히 적용되는지 어느 범위인지까지 조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여전히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국내 선박이 이제 확보를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선박은 이제 디몹이라고 이제 업계에서 말하는데요. 모빌라이제이션 이제 동원이라고 합니다. 동원 해제인데 쉽게 말해서 저희가 택시를 부를 때 택시가 미터기를 켜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갈 때 또 가는 때까지 미터기를 켜는 거죠. 그 비용까지 왔다 갔다 하는 비용까지도 지불을 하면서 이제 선박을 보통 이제 용선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설치처럼 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긴 경우는 크게 그 비용의 비율이 낮을 텐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한번 와서 한기가 이제 포트콜을 이제 항구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설치선들이 국내에 없다. 그러면 이제 해외에 있는 선박을 빌려와야 됩니다. 해외에 있는 선박을 이제 불려야 되는데 그게 보통 유럽에 있다. 이러면 이제 디몹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그래서 간략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0억짜리 성가를 가진 배의 하루 용선료가 한 8천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보통 디몹 비용이 한 40억 정도 발생합니다. 근데 단순 짧은 기간을 쓰기 위해서 그 많은 일수의 용선료를 지급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국내 선박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국내 필요 선박이 숫자가 없습니다. 지금 15메가와트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필요 선박이 없습니다. 없어서 신조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회사들의 이제 용선처가 결국은 용선처를 우리가 확보해 줄게. 이거는 내양 화물 운송으로 니네 사업을 보호해 줄게라는 의지를 표명을 해줘야 이제 배를 새로 짓는데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은 거에는 이제 T&I 업체에 대한 이야기와 선박에 대한 이야기가 좀 섞여 있는데요. T&I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T&I를 해본 업체들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해외 업체들에서 결국 손을 빌려서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기술 이전을 받는 단계를 거쳐야 될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좀 더 처음에는 좀 향후의 의지에 대해서만 표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나중에는 이제 좀 강력한 카보타지 룰 적용을 예고를 하여서 이제 국내 선박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요. 배후 항만입니다. 배후 항만은 쉽게 말해서 해상풍력 전용 지원 항만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해상풍력 단지 개발을 위해서 이제 항만을 설치하고 향후 20년, 25년 정도 수명을 보고 있는데 그 유지 보수를 위해서도 이 전용 항만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법에도 금지 규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제 배후 항만 설치와 관련해서 일선 이제 담당 부처 공무원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항만과 이제 배후 항만이라는 용어가 좀 헷갈리겠지만 항만 배후 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항만 배후 단지에서는 이제 항만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제조, 가공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단지가 뒤에 붙어 있는 거죠. 항만의 뒤에 붙어 있는 단지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그런 배후 항만에서는 한 번에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 제조 가공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가능한 이제 물 위에 띄워두고 이제 제조를 하고 가공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립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 배후 항만이 필요하다. 이것들은 결국은 설치 금액을 낮추게 될 거고요. 또 그 지역 경제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설치료가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전기료 생산료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좀 정책적 결단, 여기 배우학만에 대한 이야기가 뭐 특별법에는 한 조항이 있긴 한데요.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혹은 정확한 필요 지구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만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서 이제 좀 배우학만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런 토목공사들은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당장 설치가 2, 3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실제로 설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 배우학만이 이런 결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번째는 주민 수용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민 수용성은 결국은 기존의 바다를 가장 많이 이용하던 어민들과의 이야기가 주로 있는데요. 어민들에 대해서 주민 수용성도 뭐 좀 자세히 들어가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일단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상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수입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수입을 좀 배분해주는 형태, 뭐 주민 상생,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일단 주민 수용성을 진짜 일선에서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민분들과 소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법도 굉장히 불분명해요. 공유수면 면허 이제 점사용 허가를 받을 때 어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해관계인은 누구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울산에 이제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단지가 생기게 되면 누구한테까지 영향이 가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돈을 줘야 되느냐? 아마 사업자분들이 어민분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되냐 이제 문제인데, 현재 지금 공유수면이 5번 이상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풍암 계측기를 띄울 때 한번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또 밑에 지질 조사를 할 때도 받아야 되고요. 환경 영향 평가할 때도 받아야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공사할 때도 받아야 되고 5번, 6번 정도 받아야 되는데, 할 때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인 이제 할 때 이 단체는 얼마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러고 나면 딴 단체 가면 저긴 얼마 줬는데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주냐? 우리 단체가 더 큰데. 그럼 또 여기 이 이야기들이 결국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뭐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해관계인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차적 보상에 관한 부분도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저희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을 준비하는 회사는 총 5개입니다. 5개에서 다 각기 돈을 줄 때 이제 서로의 보상이 중첩되는 부분은 없는지, 혹은 또 함께 논의가 되면 좀 더 주민 수용성 부분이 해결이 잘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뭐 땅에서 이제 공사처럼 공탁 제도라든지 이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결할 기관이나 방법에 대한 것들도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번째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공유수면을 이제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사용료 개념으로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내게 돼 있는데, 가장 인접한 토지 또는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도심지라서 이제 그 지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제 서남해권의 섬이 많은 쪽에서는 어떤 무인도를 기준으로 가격이 산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제 공유수면 점사용률 뭐 많게는 수십 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현행 공유수면법이 사실상 이거를 이제 해상풍력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안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 7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해역에 이제 많은 울산과의 땅값을 기준으로 이걸 매기는 거는 20년간
이제 매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좀 사업성을 좀 떨어뜨리는 결론을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조선소에서도 유사한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고요. 부차적으로 이거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이제 용도에 대해서 조금만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기존 사업자들을 이제 배제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가서 거기에 사용료 개념으로 되는 돈이라면 이 돈이 조금 어민들 주민 수용성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이 주민 수용성 부분도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거고 사업자의 부담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이 길었는데요. 이제 지금 탈탄소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에너지 자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상 풍력이 굉장히 훌륭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법이 하루 빨리 측정돼서 이제 예측 가능성을 좀 만들어줘서 관련 산업들이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해상 풍력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아닌데 오늘 오라고 하셔서 굳이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세부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과 이제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논의들을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해상 풍력이 거의 안 되는 뭐 이제 한 100메가와트 좀 넘은 것 같은데요.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현재 가동 중인 게 그 원인으로는 크게 이제 지금 워낙 정리가 되지 않은 인허가 체계, 그래서 개별 사업자들이 다 이제 알아서 다 따라다니면서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주민 수용성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게 다 해결이 돼도 이제 한전에서 송전망 연결을 하려면은 2030년 이후나 가능하다. 그 이전에는 뭐 우리는 뭐 상관할 바 아니다. 뭐 이런 이제 통보를 이미 이제 한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아무리 뭘 빨리 해도 2030년까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엔 또 이제 우리 조 변호사님도 앞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그 동안에 이제 이미 발전 사업, 그러니까 전기위원회로부터 개별 해상 풍력 사업자들이 이제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른바 이제 풍황 계측기를 이제 이렇게 꽂아갖고 그걸 1년 이상 운영을 해서 뭐 일정한 실적이 나오면은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은 이제 허가가 납니다. 근데 그런 게 거의 90개 가까이 되는데요. 근데 이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제 이 중에 일부는 이제 이게 진짜 자기가 이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문제가 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알박기 같이 이게 값이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일종의 사업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허가권을 그냥 좀 더 큰 차액을 남기고 이제 되파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다도 뭐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해상 풍력 사업자들 간의 문제가 이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가 지금 이제 그동안 국내에서 논의돼서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거고, 이번에 뭐 여러 이제 국회에서 지난 국회죠. 지난 국회에서 이제 한 3개 정도의 해상 특별법이 나왔는데 이제 뭐 이 문제들을 다루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된다면은 뭐 일부 뭐 이제 민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인허가 절차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 한전하고 지금 한전의 발전 사업자들이 발전소를 전통적인 발전소를 건설을 할 때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제 일단 제도적으로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걸 통과를 하면은
바로 이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약 21개 정도의 인허가 절차를 정부가 중앙정부가 이른바 의제 처리를 해줍니다. 그냥 대행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인허가가 종료가 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건설 비용도 이제 뭐 금융 비용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은 바로 한전의 송전 부문이 장기 송변전 계획을 통해서 곧바로 이제 그 해당 발전 설비에 대해서 이제 개통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인허가 절차에서 큰 차별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송전망 연계에서 이제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해상풍력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지금 해상풍력 특별법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사실은 재생에너지 그 인허가 체계의 어떤 통합법 같은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지원법은 뭐 예를 들면 산자부 산하의 에너지관리공단, 그러니까 지금은 에너지공단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그 국지적이고 굉장히 좀 하위 수준의 그 지원법들은 있는데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대체할 만한 어떤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통합적인 인허가 체계가 사실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육상풍력도 잘 안 됩니다. 육상풍력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의 안 된 상태에서 해상풍력을 이제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왜 그럼 육상풍력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왜 해상풍력 특별법은 왜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육상풍력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좀 규모가 작아요. 이제 뭐 GS라든가 국내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좀 중소기업이라든가 조금 규모가 작은 국내 기업들 위주고 해상풍력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처음에는 뭐 쉘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큰 기업들이 들어왔고 뭐 최근에도 일부 덴마크의 오스테드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스케일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이제 특별법까지 좀 나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하간에 중요한 거는 이 기존의 한전과 한전 발전자 회사들의 위주로 이들의 설비 위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 이 제도들 인허가 체계, 송변전 그 설비 산업이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이제 재생에너지가 들어오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차별적인 이제 장애물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아주 구체적인 사업명이 들어가서 그 사업이 이제 전력수급 계획에서 통과가 된다라면은 이제 뭐 전원개발촉진법의 어떤 수혜를 입을 수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모든 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는 일단은 버려야 되고요. 여기서 인허가 절차 일부를 분명히 해소할 수 있는 건 분명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것 말고도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는 그 모든 한전과 한전 발전자 회사들의 전통 전원, 즉 원전, 석탄, 가스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그 제도적 틀 자체를 우리가 깨지 않으면은 재생에너지가 여기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경험을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미 앞서 이제 했었는데요. 뭐 OECD 국가들하고 우리 대부분의 나라들, OECD 대부분의 나라하고 우리하고의 그 격차가 워낙 멀기 때문에 크게 이미 나기 때문에 전력산업 제도가 이제 이미 그 나라들은 90년대, 2000년대에 이미 제도 개편을 다 해서 이제 좀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나마 가장 우리하고 지금 제일 가까운 나라 두 나라를 꼽으면은 이스라엘하고 남아공인데요. 그러니까 한전 같은 수직 독점 전기 사업자, 그러니까 발전, 송전, 배전, 판매 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그 부문을 다 하나로 수직적으로 통합을 한 사업이라고 해서 수직 독점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과 남아공이 지금 우리하고 지금 그나마 가장 가까운 이제 수준에 우리와 가장 비슷한 수준에 있었던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도 이제 지난 파리 협약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COP21 등등을 이제 겪으면서 그 NDC를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남아공은 41%로 설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 나라들도 우리나라 한전처럼 이 전력공사들이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정책을 추진하려면은 예를 들면 석탄을 줄이고 가스를 줄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 늘리려면 송전솔로를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반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송전솔로 투자는 안 하고 주로 이제 뭐 남아공은 주로 석탄, 이스라엘은 가스 발전 이렇게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 전력회사들이 갖고 있는 발전 자회사들의 수익 구조가 기존의 전통 전원에 다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신들의 지분이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생존 본능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행태가.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판단한 거는 이 전력 공기업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가 NDC를 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취한 게 이제 그 수직 독점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언번들링을 그래서 그 두 나라 다 취하고 전력 그 소매 전력에서는 이제 경쟁 체제로 들어가고 송전 부문은 그러니까 여기는 여전히 독점 영역이기 때문에 자연 독점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송전공사로 완전히 분리해서 발전자 회사들과 완전히 다르니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도록 그거를 그런 조치를 취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 올해부터 그 완전 경쟁 체제로 지금 들어간 상태고, 남아공은 송전 공사를 따로 에스컴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이런 조치들을 취했는데, 우리가 사실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OECD 국가들은 뭐 일부러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한 건 아닙니다. 전력산업과 시장이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과거의 목표에 맞춰서 특히 이제 전후 경제 복구, 빠른 경제 복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 독점 전기 사업자들을 만들었었는데, 이미 이제 현재 전력 시장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에너지 전환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는데요. 유럽이라든가 많은 국가들이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이 상태에서 바로 에너지 전환을 하려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든가 남아공이 겪은 문제를 우리가 그대로 겪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상풍력 특별법에 이제 이런 그 입법도 중요하지만 전력산업과 관련된 그 전력 전기 사업법, 한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인 제도적 그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해상풍력이 됐든 다른 재생에너지가 됐든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더 늘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면 송전 부문이라든가 발전자회사와 한전과 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를 해줘야지 산자부가 실제 체계적인 그 재생에너지 인허가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에서 산재부가 전원개발촉진법과 유사한 수준의 재생에너지 그 인허가 체계를 갖게 되면은 그게 의미하는 바는 한전의 발전자 회사들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현재 제도에서 한전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억제를 해서 물가 안정을 취하고 이런 그 행정 체계 내에서는 당연히 산자부로서는 한전을 보호해야 되고, 한전을 보호하려면은 이런 그 높은 수준의 통합적인 수준의 통합된 재생에너지 인허가 체계를 수립할 그 체계를 만들 유인보다 한전을 보호할 유인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인 체계를 깨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인허가 체계라든가 송전망 연계라든가 이런 거에 앞서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오디언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한 2개 정도만 받고, 그리고 발제자께서 종합해서 답변하시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신가요? 해상풍력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한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해상풍력이 어느 정도로
대체 에너지로서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마치 산업계 내부의 어떤 갈등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게 어느 정도 에너지 대체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그 우리나라 해상 풍력은 뭐 잠재력, 뭐 어느 나라나 사실 해상 풍력 잠재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해상 풍력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용률이라고 그러죠. 1년에 8,760시간이라고 따지면은 태양광이 이제 하루에 평균적으로 그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그 하루 평균 보통 4시간에서 뭐 4시간 반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용률이 많이 낮겠죠. 그래서 뭐 한 16%에서 20% 사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해상 풍력도 그것도 아주 그 타워가 높이 이제 설치가 되면은 이용률이 뭐 40% 뭐 40%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보다 더 안정적이고 대용량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뭐 이런 이런 자원들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완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가 되고요. 뭐 현재 계획되고 있는 거는 뭐 지금 2030년까지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17기가 같은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에 뭐 100분의 1 수준으로 지금 건설된 거는 한 170메가와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 대부분이 해상 풍력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전력 사용의 한 40%를 재생에너지로 하는데 해상 풍력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뭐 해상 풍력이 굉장히 경제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원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 교수님. 예, 오늘 우리 박상현 교수님 초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토론하신 분들한테도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그 조 변호사님께서 주민 수용성 관련해서 이제 점유 공유 수면 점 사용료를 좀 면제 받아서 그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예가 있는데 우리 도순사라고 있습니다. 그 절 이름이 아니고 이제 그 선박을 안전하게 부두에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도순하려면 바닷물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그 사용료를 냈었는데 이분들이 좀 면제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장학 뭐 재단 등에 쓰겠다 이렇게 해서 1년에 뭐 한 30억 정도를 면제 받아가지고 장학금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스쿨 가는 이제 해기사 출신들 변호사들한테 지급하고 하는데 뭐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배타적 경제 수역에 설치되는 울산 같으면 70km면 EEZ거든요. 이제 근데 배타적 경제 수역은 이제 영해와가 달리 어떤 연안국이 갖고 있는 관할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약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굳이 뭐 공유수면 사용료까지를 부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서 우리 입법을 통해서 면제 받아 가지고 좀 좋은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는데 저같이 이제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빨리 법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그 법률에 따라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앞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로서 크게 해상 풍력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1108회 정책 지식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